자, 우리 3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문학 지문이군요. 예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림이 딱 있네. 자, 1문단부터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술사학자인 요하임 나겔은 초현실주의 회화에 재현된 현실의 내용에 따라 초현실주의 회화의 성격을 새로운 현실 구축과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 상상의 무대로서의 꿈의 풍경 구현 및 현실 세계의 변형 등으로 규정하였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 일단 우리 미술사학자 요하임 나겔이라는 사람이 자, 뭘 이야기했냐? 초현실주의 회화의 성격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새로운 현실 구축 어쩌고 하면서 현실 세계의 변형까지 한번 묶어봅시다. 이런 거다라고 규정을 한 거야. 일단 요하임 나겔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 자, 그런 점에서 이런 거 고렸을 때 살바도르 달리의 회화에는 나겔이 규정한 초현실주의의 회화의 모든 성격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살바도르 달리라는 미술가가 한 명 나와 있고, 이 사람의 그림에는 앞에서 말했던 요거 요하임 나겔의 초현실주의 회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가래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자, 이 문단 가보면 달리 회화에 형상화된 시간과 공간은 이상적, 초월적 시공간 그리고 현실적, 황폐한 시공간이 대비를 이루며 나란히 나타나. 그래서 어때? 비현실적이야.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같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달리의 대표적 기억의 영속성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주관적 변형이 잘 나타난대. 자, 이 작품은 일단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공간 얘기하고 있고 두 부분. 자, 하나는 현실 공간이고 어디가? 작품의 앞부분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황량함을 나타내는 평지래. 자, 또 다른 공간은 이상적 공간에 해당하고 작품의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막 너머 저 멀리 지평선 쪽에 산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밑줄 쳐볼까요? 지금 그림을 분석하고 있죠? 앞부분과 뒷부분 나눠가지고 앞부분엔 현실적 공간, 뒷부분엔 이상적 공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산은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으나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만년설은 흰색의 호수와 만년설의 흰색은 호수의 흰색과 함께 환상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좀 왔다 갔다 확인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달리는 3문단 가봅시다. 자, 이 문단에서는 요 그림 가지고 앞부분 뒷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3문단은 내용이 이어지네. 좀 더 이제 장소를 넘어서 그 공간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 달리는 이 작품 앞부분에 2개의 탁자, 4개의 시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와 엎어져 있는 붉은 시계 뒷면에 쫙 늘어선 곤충들을 표현하였다. 보이죠? 시계가 3개 있고 뭔지 모를 생명체 있고 뒤집어져 있는 시계 위에 곤충들까지. 자, 또한 시계가 놓인 테이블은 모서리만, 그것도 사선으로 배치했다. 전체 탁자가 아니라 모서리만 보여주는데 이 대각선으로 배치됐다는 거고. 자, 이러한 책상의 배치는 모서리, 사선 배치는 불안감을 자아낸다. 불안감. 이는 달리가 자신과 세계를 포함한 현실을 불안한 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대. 그리고 그 뒤에는 투명한 탁자가 좀 더 안정감 있는 색감 및 구도를 가지고 이상 공간과 이어진 징검다리 형상. 이걸 말하는 거겠죠. 요놈이 또 현실과 이상 공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물들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한편 다른 얘기를 할 건가 봐. 한편
앞 테이블의 모서리와 나뭇가지, 화면 중앙에 물체 각각 걸쳐져 있는 세 개의 시계. 시계 얘기를 하는 이번에는. 시계는 구부러져 있어서 유동성을 지닌 생명체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기억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실체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가변성을 가진다. 이걸 보여주려 한 거예요. 자, 또한 시계는 검은색의 어둠을 향해 아래로 늘어져 있다. 검은색 아래로 늘어져 있는데 이건 뭘 보여주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이 보이지 않는 기억 저편으로 소멸해 간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또 보면 시계들이 이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향해 있지, 바닥 쪽을 향해서. 자, 이와 달리 테이블 위에, 자, 이거 다른 거 차이점. 테이블 위에 동그란 원형을 유지하며 안정된 모습으로 놓여있는 시계는 붉은색이래. 이게 붉은색이 이게 지금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붉은색인데 붉은색은 욕망을 뜻한다는 점에서 이 멀쩡한 모습의 시계는 달리 내적자의 욕망을 의미하고, 자 근데 또 엎어져 있잖아.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인간이 지닌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달리의 의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체, 우리 인간이 되겠죠? 이런 인간이란 주체는 영원히 결핍된 존재다라는 점에서 결핍된 자아의식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실체를 알 수 없는 벌레에 의해 갉아먹힐 뿐이다.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뒤집힌 시계는 결국 욕망 실체 파악할 수 없다 보여주면서, 이는 결국 뭐다? 욕망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존재는 영원히 결핍된 존재일 것이고, 그런 존재는 벌레에 갉아먹힌다. 갉아먹힌만 적을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뭔 문단이야? 4문단 내용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달리는 이 작품의 앞부분을 통해 인간의 기억은 세월의 흐름을 통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앞부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구도라던가 배치, 시계의 색깔, 구도, 그 시계 엎어져 있냐 뒤집어져 있냐. 자, 우리 5문단으로 가보면, 그러나 또 이제 반전인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앞부분에 형상화된 현실에 대한 인간의 불안, 불만은 뒤에 있는 현상문과 설정으로 곧바로 균형감을 획득한다. 안 좋은 점들이, 안 좋은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었지만 균형을 찾는다. 모든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본존할 수 있는 만년설은, 자, 이 만년설이라는 녀석은 영속성, 영원히 유지되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갈망한 달리의 의식을 나타내고, 적막한 사막의 모습은 또 이제 만년설 호수의 흰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놈이랑 요놈들이랑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는 것. 사막의 황량함이 현실적 공간이라면 만년설에 빛나는 살은 이 부분들은 달리의 이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정리하면 따라서 이 작품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에 있던 거지. 뒤집혀 있던 빨간 시계에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긍정,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기억이 영속되기를 바라는 달리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즉, 같은 말,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몰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버린다거나 없앤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내가 알지 못하나 보다 하면서 이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표제와 부제. 표제라고 하면 결국 작품의 중심 내용을 잘 보여줘야겠죠. 초현실주의 회화의 특징. 근데 이제 그 견해를 중심으로냐? 아니, 이제 이 견해는 1문단만 잠깐 나오고 결국 살바도르 달리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1번은 틀린 거고, 2번. 그 다음에 공간 대비 방법이 메인이 아니었지. 방법이 메인이 아니고. 3번. 달리에 있어서 인간 욕망의 특징. 인간 욕망의 특징, 뭐,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정도까지 맞다고 치더라도, 예술적으로 그걸 형상화하는 방법 아니고. 다음 4번. 달리 회화 형상화된 초현실주의 회화의 성격. 그치,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같이 배치된다던가,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배치된다던가 하는 거, 요 그림을 통해 보여준 거 맞고, 세부적으로 기억 영속성이란 걸 분석했잖아. 그치? 쪼개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5번 청답 배경 바로 지워지죠? 자, 11번 육교에 대한 이해. 약간 내용일치 문제를 볼 수 있겠네. 내용일치. 자, 달리는 자신의 그림에다가 실제하는 현실 공간, 요 앞부분이었지. 그림의 앞부분. 전경이라고 나왔던. 2번 달리는 인간 욕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창작하였다. 뭐 의도는 그게 아니야. 의도는 모르지.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하임 나겔은 달리의 작품을 가지고 성격을 규정한 게 아니지. 그 나겔은 나름대로 규정을 했는데 그게 작품을 잘 드러날 뿐인 거고. 4번 달리의 그림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 작품에 해당한다. 일단 추구했다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그럼 초현실주의 작품들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연결도 시킬 수가 없는 거지. 5번 뭘 더 강조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같이 방치했을 뿐. 32번으로 가볼 건데 기억이 뭐냐면 기억의 영속성, 작품 얘기하는 거네. 작품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추론한 달리의 의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시계 배치, 사선 배치, 불안감, 현실에 대한 인식, 달리의 인식 맞는 거고, 시계를 구부러지게 그린 거, 가변적, 유동적 맞는 거지. 검은색 어둠 향에 늘어져 있는 거, 검은색 어둠 기억이 안 나네. 검은색 어둠, 세 개의 시계. 표시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세 개의 시계, 검은색 늘어져 있는데 소멸 맞네. 영속적이지 않다. 강조한 거 맞고. 붉은 시계 테이블의 안정적 배치. 얘는 안정적 배치. 이거는 욕망이었잖아. 근데 이제 그 욕망을 충족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얘를 지금 뒤집어 놓음으로써, 엎어 놓음으로써 실체를 알 수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후경의 만년설, 호수를 이상적 공간에 표현한 것은 이제 앞부분에 황량한 사막, 현재 모습이 나왔잖아. 그것과 같이 병치함으로써 균형감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 적절한 설명이 되겠지요. 자, 33번 감상문의 일부다. A에서 A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초현실주의 회화란 단순히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그린 그림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초현실주의에 속한 달리 작품이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다. 계속 뭐 이상 얘기하면서 달리가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A는 맞는 설명이고, 특히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달리의 방식, 시기가 꾸불꾸불해지고 알 수 없는 생명체 나오고 어떤 의미 부여한 거 맞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기억과 욕망의 관계를 표현한 달리의 의도의 매력을 느꼈다. 그치? 시간이 흐르면서
검은색으로 흘러내려가는 듯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간다. 맞는 설명이고, 기억의 지속성을 원했던 달리의 갈망. 영원하기를 바란 거죠. 그 만년설을 통해 알 수 있었지. 영속적인 거. 작품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 표현 할 수가 그런 의도 전혀 없었죠. 그런 의도도 없었고 할 수도 없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번, 37번은 우리 수업 때 1교시에 진행을 했으니까 해설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우리 14페이지에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봤더니 어디였어 제목? 작자미상 서동지전. 딱 보니 고전소설인 것 같죠? 우리 보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보기를 보고 어딨니? 여기다 40번에 보기를 보고 작품 좀 이해해볼까요? 자, 조선 후기. 자, 일단 작품은 후기인가 봐. 조선 후기. 신분제가 어지러워지면서 부자가 된 신흥 상공업자가 등장을 해서 주도력 세력으로 성장을 했대. 요때 이제 서동지전 작품 생겨났고, 자, 새로운 세력이 지닌, 그럼 결국 신흥 상공업자겠죠? 얘네가 지닌 현실적이면서도 후덕한 면을 덕이 두텁다라는 거야.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을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내는 반면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양반들을 허위의식과 가부장적인 사고를 지닌 몰락한 인간형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신흥세력, 부자는 좋은 사람, 양반은 나쁜 놈,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자, 이들의 대립을 통해 전통적인 봉건윤리 체제를 거부하고 실사부시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당시 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제 작품 속에서 기존의 양반들과 신흥 세력이 어떻게 그려지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네. 부자냐 아니냐 가지고 파악을 하면 되겠네.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서대주가 잔치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잔치를 베풀어? 일단 인물인 것 같아. 집안 형편이 가난한데 나태한 실패. 나태한 거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생활이 어려웠던 다람쥐. 일단 다람쥐 나쁜 놈인 것 같다. 이상을 해보시고, 잔치에 가서 서대주한테 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을 한 거야. 서대주가 먹을 걸 줘. 착한 사람이네. 그 다람쥐 부부는 좀 살다가 겨울에 오니까 또 굶은 신세가 또 구걸을 해. 근데 이제 좀 쉽지 않다.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다람쥐가 나쁜 놈 하면서 모함을 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 줄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서대주는 좋은 놈, 다람쥐는 나쁜 놈,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고, 서대주를 다람쥐가 모함하려고 하는구나, 이어진 장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집 다람쥐, 이거 아내겠죠? 아내? 다람쥐의 아내? 앞에서 이제 부부라는 게 나왔으니까 아내가 꾸짖어. 낭군의 말이 잘못됐다. 신의를 으뜸으로 삼아야 되는데 믿음과 신뢰를. 서대주는 우리랑 관련 없는 인물이야. 이 사람은. 그럼에도 막 쌀을 요청을 하니까 도와준 거지. 서대주는 우리가 낭군, 당신을 대접할 때 그 신중함이 선인들보다 더했음에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다가 뭘 또 요청을 하냐. 그럼 다람쥐를 욕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끊어보면, 여기 앞부분까지 끊어보면 결국 말하는 건 뭐야? 서대주 착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요 다람쥐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근데 칭찬 한 번도 안 하다가 뭘 또 요청하고 허락 안 했다고 화내는 거, 이거 아주 신의도 없고 포악한 마음이다. 송사, 우리 송사소설 배웠었잖아, 얘들아. 황색을송이라는. 이거 뭐 소송을 걸어? 아주 나쁜 놈이네. 여기까지는 다람쥐 나쁜 놈. 인물에 대한 특성 파악할 수 있고, 뭐 남편, 여보, 당신 뭐 소송할 거예요? 뭐라고 그 서대주를 고발할 거냐?
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자, 옛말에 말하기를 은혜를 알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남구는 책동안 읽었을 테니까 알 거 아니냐 좀 고려해봐라. 서대주는 본디 관우장 두텁고 훌륭한 사람이야. 거기 두텁고 반드시 나중에 당신을 위해서 살해를 할 날이 있을 거니까 내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좀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어때? 크게 노하면서 이 천한 계집이 어디 뭐 나를 가르치려 듣느냐? 화를 내고 있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입니다. 가부장적.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 역시도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보고 왔던 봉건적인 마인드지. 봉건적. 여자는 남자는 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자, 뭐 가려면 빨리 가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또 화를 내면서 다시 따져. 그대로 더불어 남녀간의 연분을, 그러니까 그대랑 같이 남녀간의 연분을 맺어서 이제 우리가 아들 딸 낳고 살아왔는데, 또 나도 너랑 같이 살면서 가난했지만 빈천을 낙으로 알아. 가난을 즐기면서 상당히 이비를 본받아. 오른쪽 보면은 남편이 죽으니까 따라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내로 살아왔는데 더러운 말로서 나를 욕하니 너는 지금 잠깐 끼니 그 해결을 아끼려고 그 아내를 쫓으려고 하는 거다. 고인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생을 하는 아내는 버리지 않고 가난한 때의 친구를 잊지 않는다 하였으니 지금 못 살 때 쓰고다는 것을 함께한 거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욕보이는 거, 나보고 막 천한 계집이 뭐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부기를 싣고자 하나 영천수는 멀어 한이로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소구허유 기억하니? 그 에피소드 가지고 와서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오늘 수양산 찾아가서 베개숙제 채미하다가 이거 이제 산에, 그러니까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산 속에서 먹을 거를 막 해결하다가 이제 막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불을 지르거든 왕이. 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개숙제 채미타가 타 죽는 건 다른 사람들이었나? 좀 헷갈리네. 이 비슷한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굶어 죽은 이제 너를 떠나서 깨끗하게 살겠다 라고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말을 마치며 떠나. 타람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포장지변은 유아 이사라 아래 써있죠?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로 인해 죽을 거다. 즉 내가 소송을 하면 서대주는 자신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거다. 아주 자신만만한 거예요. 소송을 이길 거라고. 자, 복수를 다짐하면서 일장 소지, 간단한 이제 소송하는 글을 써가지고 곤륜산 동중에로 백호궁, 한자 이 정도는 알지 얘들아? 흰 호랑이가 사는 궁궐 찾아가서 마음을 올림을 고하니 자, 축약된 부분이 있고 바로 딴 얘기로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앞부분에서 그대로 읽어나가면 된다. 백호산군이, 자, 백호산군, 산의 임금이야. 백호궁 갔잖아. 그 주인이겠죠? 서대주의 소지를 본 후 말이 없더니 이윽고 제사를 부르매 제사한테 말하기를, 예로부터 말하기를 아래 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이 없는 것이오늘 당돌하게 위를 범하여 나의 덕화 없음을 꾸짖으니 죄는 마땅히 10,000번이라도 죽일만 하다. 그러나 임금이 어지러야 신하가 곧다였으니 위나라 임자는 그 임금 측천무후의 잘못을 말하였고 한나라 신하 주호는 그 임금 한제의 잘못을 말하였다. 너는 이제 나의 덕이 없음 말하니 너는 진실로 임자와 주인이 되고, 너는 이런 인물이 되고 나는 무후와 한제가 된대. 너같이 고든 자 어찌 다람쥐의 양식을 도적질하리요. 소송권 내용이 다람쥐의 양식을 도둑질했다 라는 거였나봐. 그럼 여기서 제시된 너는 어떻게 표시했을까? 이렇게 합시다. 서대주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너처럼 이렇게 고든 말 잘하는 놈이 다람쥐의 양식을 도덕지에 쓸 리가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모함을 한 걸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람쥐는 잘못했으니까 가둬놓고 서대주는 풀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송사소설입니다. 송사소설 여러분. 송사소설이 되겠고 얘가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불행인가? 제사 이미 내리니 서대주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니까 서대주가 말하는 거야 이제. 산군의 밝으신 정서를 풀어주셔서 감사하다. 응? 그러면서 다람쥐의 죄상을 의논할 때 아주 나쁜 놈이다 다람쥐가. 죽어도 죄가 남겠으나,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다람쥐가 아니라 다람쥐 나쁘다. 그러나 헤아리건데 다람쥐는 작은 짐승이어서 애가 배고픔에 이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살고자 하고도 살기를 못하고 하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살지도 못해 죽지도 못해. 자, 그래서 다만 죽기를 달기 알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로 방자의,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생각해보면 가련하다는 거야. 다람쥐를 중형으로 다스린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때리는 일이고 오히려 노승발검. 이건 좀 알아줄까요? 노승발검. 파리를 보고 칼을 뽑는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큰 벌을 내린다? 크게 행동한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꺼낸다. 약간 이런 느낌 보면 돼. 그래서 결국 얘가 이 누구야? 서대주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바라건대 벌 주지 말고 다람쥐를 좀 살려주자. 그렇게 하면은 아주 훌륭한 재판으로 남을 것이다. 하고 끝납니다. 그럼 결국 뭐야? 다람쥐가 나쁜 놈이지만 봐주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서대주의 성격은 다시 한번 착하다 라는 거고. 얘들아, 우리 저기 서동지전 했잖아. 겹치는 게 서본데 없죠? 이 서자가 쥐야, 쥐. 그래서 쥐. 그 나쁜 놈은 다람쥐였잖아. 그래서 이제 같은 종족, 이걸로 약간 다람쥐 엮어가지고 이렇게 싸바싸바 한 건데, 아무튼 이 정도는 배경 지식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로 가볼까요? 다람쥐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다람쥐가 말한 건 서대주 나쁜 놈, 날 모욕했어. 나의 부탁을 거절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야 정신 차려라 여보야. 사람이 신의를 알아야지. 어떻게 도와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이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기억의 내용.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아닌가? 자, 기억 어디냐면 다람쥐가 소송하는 그 글을 썼어.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오거든? 결국 뒤에 이어진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 생각해. 너같이 착한 서대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람쥐 양심 도둑질 하겠냐?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다람쥐가 이 말 한 거지.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훔쳐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기 읽었던 거,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지. 보겠습니다. 1번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다람쥐는 가부장적 인물 맞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치? 부자였잖아. 막 잔치도 열고 막 음식도 나눠주고. 서대주가 곧 신흥 성공업자 세력이고 다람쥐는 몰락한 양반 세력, 부정적 인물.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죄를 지은 다람쥐를 포용하려고 하는 서대주, 아주 이상적인 인물이요. 맞는 거죠? 재판을 통해 잘못을 가리려는 모습, 사회에 팽배해 있던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감. 자, 불신감이 있으면, 기존 질서에 불신감이 있으면 재판을 안 하겠지. 그치? 못 믿었잖아. 재판자분들이. 우리 마치 황새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남편아의 주장에 반대하여 집을 나가버린 계집다람쥐. 이거는 그치. 원래 예전에는 조선시대 초중반까지 보면은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걸 거부하는 세상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41번 A 부분 말하기. 이게 어디냐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거 보면 결국은 뭐야? 자, 원래 예전부터 이 아래 것들은 윗사람한테 말을 못해. 근데 이놈은 아주 옳은 말을 잘하네. 이거잖아. 자, 상대방의 태도를 질책하다가 용서하고 있다. 이 질책이 진짜 질책이 아니지.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데 봐주는 게 아니야. 잘못이 없는 걸 알고 있어. 죄상을 열거한 후에 서대주의 잘못은 없었죠? 자신을 모함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비판. 이거 저 말한 게 백호산군 호랑이가 한 거잖아. 호랑이를 모함한 게 아니지. 소신을 지킨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용기를 취한. 그치?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윗사람이 막 혼을 냈지만 서대주는 신분이 낮은 상황에서도 소신을 지켰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백호산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트입니다. 45번 문제 보기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은 1950년대 중반 서울초등학교 6학년 교실. 자,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이 사건을 조명한 아우를 위하여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래. 학생들이 주인공이겠네. 뭘 보여주냐? 포갑적인 권력과 그에 대응하는 민중의 관계를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애둘러 표현했다는 거지. 그럼 결국 저 초등학교 교실 속 모습을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전달하고자 했던 건 따로 있던 거야. 봅시다. 특히 이 작품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무관심과 방관에서 벗어난 민중의 단합으로 권력을 몰락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권력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각성, 불러일으키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 민중의 단합을 통해서 기존 권력을 몰락시키는 과정, 이게 있다는 거야.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 독재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 독재는 안 좋은 거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럼 작품 속에 그려진 모습은 독재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겠지.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없네. 자, 자치회때 일로 영래, 종아,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자, 그럼 얘네는 학생인가 봐, 학생. 선생님이 등장을 했어.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눌러보려 했던 것이. 앞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이도 어린 선생님이 만만하지 이 생각을 했나봐. 자,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에 관한 음탕한 육지거리를 짓거리거나 그이가 돌아서 실패했을 때 좀 이제 안 좋은 놀림이 좀 정도를 지나친 놀림이 있었다는 거네. 그리고 이 선생님을 애들이 병아리 선생님이라고 했다.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죠. 일단 호칭 자체가. 자, 나는 서술자 등장을 하고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자, 이 공공연한 모독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꼈대. 점점 크게.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이 아이들이 여기서 말한 아이들이 앞에서 나왔던 영래, 종아, 은수인지 아니면 같은 반 아이들인지는 조금 더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수학 시간에 애들이 막 쪽지를 돌리는 거야. 펴봤더니 더 이상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 결심했대. 뭐라고 썼냐면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건 임종아.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거지. 권위주의적. 얘가 지금 얘잖아. 이놈이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쓴 거니까 앞으로 돌려 라는 명령과 함께 그 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화장실에서나 볼 법한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이가 누군지는 어떻게든 파악할 수 있죠? 왜? 앞에서 요 세 녀석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음탕한 욕직을 했다고 했잖아. 요 그이는 그 병아 선생님을 말하는 거고. 자, 나는 그림을 책갈 베껴놓고 수업 시간 끝나기를 기다렸어. 별의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너 터진다. 머리가 깨어도 다 죽게 된다. 자, 이런 걸 보면 요 영래, 종수, 은하 얘네가 좀 힘이 센, 좀 소위 말하는 일진 같은 애들인가 봐. 자,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종아가 대견한 짓을 했다는 듯. 좀 그림 그린 놈이었지? 얘들아, 그쪽 어디까지 갔냐? 다 돌려라. 하면 떠들었어. 나는 겁내지 않으려 했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졌다. 왜? 너 정말 이따위 장난만 할 거냐? 종아와 은수 같은 패거리였잖아. 삐끼 웃어. 그게니 깔치니? 구경했으니까 고맙다 그럴 거지. 이 새끼가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조롱.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사과해. 넌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여기 이건 이제 종아가 한 말이, 종아가 내가 한 말인데 그래 평안이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면서 편을 들어준 애가 있어.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버려. 이 새끼가 맞아볼래? 날 넘어뜨렸어. 밟아버려 밟아. 그거 부추기고.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하는 말. 너희들 잘못이야. 우리 평안 선생님 좋아해. 그분 훌륭한 사람이야. 응?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긍정적 인물인 것 같아. 그치? 반면에 영래, 종하, 은수는 나쁜 놈들. 그래서 이 종하 장판석이라는 애가 종하를 탁 내가 떼어내면서 애들 때리면 재미없을 거다 하니까 그 나쁜 놈 패거리가 이제 막 씩거리고 있어. 영래의 행동을 기다린다는 거 보니까 얘가 우두머리인 것 같아. 그치? 나쁜 놈 대장. 자,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걷었다. 우리한테 알리는 거 맘대로 쓴 거 잘못이야. 동료에 때린 거 잘못이야. 자취회에서 물어보지 않고 혼자 맘대로 한 거 잘못이야. 응? 이런 걸 보니까 요 영래 패거리에 이제 뭐 악행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또 심지어 반장인가 봐 얘가 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둬라. 둘째 내밀면서 말하니까 이제 종하가 두목 영래를 바라봅니다. 진짜 임마 찍고 너 사과 안 할 테냐? 사과해 자식들아. 막 애들이 막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나의 들끓던 숙취감은 그때 꽉 몰려있던 오디오 방광을 뒤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터져나왔고 가벼운 몸소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억눌려 지내면서 느꼈던 이 수치심이 해소되는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실 장면이었고 나는 녹강 속의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녹강 한번 모른 채로 읽어볼까요? 이게 모를 만한 말인데 특별히 안 줬잖아. 일단 모른 채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공간인가봐. 녹강 속, 어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장소, 내부가 있는. 나 선생님과 헤어지기 며칠 전에 선생님과 헤어진다라는 걸 보니 뭐 전근을 가거나 하는 것 같죠. 뭐 아니 내가 졸업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했어. 그러면서 악몽의 비밀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무서워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 끝내 무서움을 노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뒤 몇 번이나 별은 끝에 모험을 감행하였고 이 말을 듣고 모험을 감행했대. 녹강 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특정한 장소가 맞는 것 같죠? 나는 그 속에 뼈다귀가 갯뼈, 속뼈, 사람 뼈다귀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아무렇게 길을 들였던 것이 그 안에 뼈다귀가 있었나 봐.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걸 무서워했던 거지.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갔다. 나는 그이는 선생님이죠, 선생님. 어린 아이들끼리의 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거나 모른 척 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구나. 자, 갑자기 뭔가 말투가 좀 바뀐 게 느껴지지 않니? 좀 신경 써보시고. 다만 아이들이 존경하는 그이가 옆에 계시니까 욕스럽게, 좀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스스로 깨달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밝힌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야. 말투가 바뀌고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 거린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어야 하고, 너는, 자, 너라는 대상이 이 사람한테 말하고 있네. 자, 누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 깊고 수많은 안방들 속에 사생활 뒤에 음울하게 숨어있는 우리를 상상해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생활에서 오는 피로의 일반 때문인지 저녁에 이 도시에 쓸쓸한 찬바람만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피로라던가 찬바람, 쓸쓸하다는 수식어도 있고. 자, 그이가 봄과 함께 오셨으면 지금은 힘든 상황이야. 내 이 소설자가 바라는 건 봄이었으면 좋겠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 그이가 오는 걸 재빨리 알지 못하겠으나 얼음이 녹아 신인물이 녹아 노래하고 먼 산이 가까울 때 우리가 느끼듯 그이는 은연중에 올 것이다. 그분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 아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니? 너의 몸 송두리째가 그이의 자각이 되어라. 형은 이제부터 그이를 그리는 뉘우침이 되리라. 그럼 너는 동생이네, 동생. 동생한테 말한다는 걸 보니까 이런 편지들이, 이런 말해보겠네. 이런 말투들이 편지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동생에게 쓰는 편지. 자, 우리는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너는 우리에게서 소외되어버린 자가 절대로 아니니까 말이야. 작품 제목도 아우를 위하여였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42번 가부분 서술사 특징. 그 친구들이랑 교실하고 싸운 얘기였잖아. 의식의 흐름 기법, 이거 내면 세계 중심으로 전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않고 해당이 안 되지. 여러 인물들 다양한 지금 사파, 에피소드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 가부분 아니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 딱 이 순간 A 장소와 B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열해 놓는 거 아니,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진짜로. 4번 현재와 과거 교차, 역수행적 구성 말하는 거잖아? 또 아니고, 대화 중심, 계속 말을 주고받죠? 사건이 진행되고 해결되는 것까지 쾌감. 정답은 5번이 되겠고. 43번 기억이 종이조각, 그림 그려진, 니은은 녹감. 이거까지 풀고 얘기해줄게. 자, 기억은 나가 영내 일단 대학, 그치? 이거 낙서한 거 보면서 결심하잖아. 되게 받아야겠다. 그러기는 선생님이 놀리는 게 있었죠? 영내 일당의 반감 맞는 거고. 녹감은 선생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냐? 원래 알던 사이인데 그냥 선생님 초대한다면 그냥 얘기한 것 뿐이잖아. 매개물이 아닌 거지. 정답은 3번이고. 4번 공포의 공간. 그치? 그 뼈다귀 때문에 안 갔던 건데 나중에 갔잖아. 선생님이 뭐 피해서 안 된다 이런 말 듣고 나서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녹감은 선생님 나에게 줬던 가르침 실현한, 그쵸?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 녹감은 약간 터널 같은 거, 파이프 같은 거. 얼컹컹하지, 불빛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부분 내용 보면은 시작할 때쯤에 거기 들어갔다가 뼈다귀 보고 사람 뼈다귀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이게 1950년대라고 했잖아. 6.25 전쟁 연관 지어서 깜짝 놀라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 악몽도 꾸고 하는데 선생님 말 듣고 그거를 이겨낸 거지. 그래서 44번 형이 너에게 의도한 바, 가장 축제하는 거. 잘못한 내용 안 나오고, 동생이 반성하기를 기대하는 거 전혀 아니고, 너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죠. 3번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이거 그게 나오잖아.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노래하고 오면 어쩌고저쩌고. 그의 지각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자각이 되어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 뭘 어떻게 행동해라까지 나오지 않죠? 맞아. 5번. 선지를 봅시다.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하고 있던 상태는 그 영내 패거리가 막 함부로 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막 선생님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막 농담이나 그런 거 할 때 보고만 있어야 했던 상황에 대한 수치심이 주변 아이들이겠지. 주변 아이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니까 수치스러운 건데 권력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지.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인해 볼게. 이 영내 패거리 잘못을 지적하며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한 것. 요거는 아이들이 힘을 모은 거, 민중 단합, 기존의 권력의 저항. 너무나 맞는 말이고. 영내 그 이제 막 얼굴 샛노래지고 그런 모습은 이제 무기력한 권력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권력의 본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종아가 너무나 초라하게 풀이 죽은 것은 이제 몰락한 권력, 힘이 빠져버린 권력을 말하는 거고, 그분에 대한 자각이 왔을 때 아직은 가망이 있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뭐 찬바람, 쓸쓸한 찬바람 이런 것을 현재는 지금 독재정권 시대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의, 나도 이제 어떤 그 녹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그의 봄바람, 아니 그 봄바람이 아니라 그 누구야? 병아리 선생님, 그럼 이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 했을 때 아직은 가망이 있다는 것은 권력을 몰락시키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것도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생하셨고 남은 부분 좀 선생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설지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